안녕하십니까, 붕어반장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차 한잔하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200탄 영상을 올렸잖아요. 200탄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만 해도 이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때가 2019년 11월이니까 26개월 정도 됐죠. 2년 남짓 됩니다. 그간에 저는 이게 직장에 다니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43평이나 되는 전원주택이었는데, 지금 실내 공사 중이죠. 실내 공사는 200탄에서 보셨듯이 지금 타일 붙이는 작업,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여정이었기도 하고, 나름대로 보람과 성취감도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또 특히 한국 사람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70만 년 전쯤이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수립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도 피해야지만은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둥글 또는 땅 속에다 이제 문집 같은 거 짓고, 그러다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지금처럼 집의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근대 건축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건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대한제국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옥 중심의 주거였죠. 한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옥 하면은 기와집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초가집도 한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분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양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근대 건축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죠. 그래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는 미국식 목조주택이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이 발전하면서 샌드위치 판넬도 개발이 됐고, 제가 알기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처음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값싸고 저렴한 집, 또 문제가 많은 집이 샌드위치 판넬 집처럼 여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경량 목구주인 미국식 목조주택, 그리고 조적조 주택, 다양한 집을 지어봤습니다. 지금처럼 주말을 이용해서 지었었고요. 그랬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룡 철구주택이 가장 좋은 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200탄까지 오면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약간 소란스럽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 예전에 집을 세 채 지어봤다고 했잖아요. 세 채 지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목조주택 관련 책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 원서, 미국의 목조주택 책자를 번역한 수준의 그런 책자였는데 도움이 되기는 많이 됐습니다. 목조주택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책을 교본 삼아서 목조주택 30점을 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짓고 있는 경량 철골조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없고, 또 관련 법령은 있기는 하죠. 단열 기준이라든가 방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기는 한데, 어떤 공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건축 시방서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집 세 채를 이런저런 걸 지을 때 느꼈던 그 폭포감, 정보의 부재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번에 집을 지어야 한다면 이걸 좀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유튜브였죠. 유튜브를 쭉 보면서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이라는 것이 직접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건축업체에다 맡길 경우에는 크게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이윤, 뭐 기타 여러 가지 보험,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죠. 근데 직영 건축을 할 경우에 저같이 이제 손수 직접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재료비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새 채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이런 디테일한 건축 노하우라면 노하우라 이런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했던 건데, 집을 대수로 짓더라도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기는 쉬워도요,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이 창고나 농막부터 지어봐라, 하다못해 계집부터 지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요. 시골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행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사시던 농지를 물려받거나 또 농가주택을 물려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사람은 도시에 태어났건 농촌에 태어났건 그 귀수 본능이라는 것이 자연을 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심부터는. 그것은 내 고향이 도시여도 할아버지 때, 선조 때 우리 면면이 이어져 온 역사성에서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어딘가에는 그 자연에 대한 회귀분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구독자층도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20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70대 넘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남자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 손으로 집 짓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은 지가 17년쯤 된대요. 그때 처음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제 건축 기술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1, 20년, 2, 30년 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싶어서 현직에 있을 때 집을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할 때. 근데 이것을 업자에다 맡길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 경험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맡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 맡겨서 할 경우에는 최소한 1, 2억은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43평이니까 처음 2019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따져도 2억 정도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 경험을 살려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기왕이면 제가 그 전에 집 세 채를 지으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또 폭복했던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 두루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200탄까지 왔습니다. 건축 경험도 없고 또 땅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휴유감이 좀 들 때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집 짓는 것은 완공까지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조경일기 할 것이고, 뭐 때로는 필요하면은 집 짓는 분들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건축 사례도 찾아보고, 뭐 노후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만들어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편집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커뮤니티 코너에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한 적 있잖아요. 제 영상이 뭐 길 때는 뭐 30분, 뭐 더 길 때는 4, 50분, 1시간짜리도 있잖아요. 뭐 짧아봐야 뭐 10분. 10분짜리 영상은 거의 적죠. 근데 저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유튜브 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 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반응도 좀 좋고 그러면 좋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만들 때 이 영상 만든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대부분의 유튜브들은 의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집 같은 경우. 근데 전 다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컨셉상 제가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3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편집하다가 출근을 했어요. 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그러는 건 아니고 힘이 닿는 대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나 이타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 좀 뭐 이타적으로 산 적도 없고, 그다음 뭐 극단적 이기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한 30분짜리 영상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구독자들이 이게 피로감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영상 만드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짜리가 좋냐, 아니면 지금처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과정을 현장 설명 나레이션을 하는 게 좋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화장실이면 화장실 타일 붙이기, 아니면 거실이면 거실 뭐 목작업이 됐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간별로 또 공정별로 이렇게 막 한 달에 2번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200단을 맞이하는 남다른 소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에 관심을 갖고 연구라면 연구, 공부라면 공부를 한지는 뭐 글쎄요, 진짜 2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 못지않은 그 안목이 생겨요. 보는 것도 또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찾아서 읽지만 주로 전문 서적이었죠. 현장을 많이 봤어요. 또 직업상 그런 현장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1년에 시설비로만 집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이 사무 공간에 한 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팀은 그러니까 시설만 전문으로 해요. 1년에 뭐 한 500억 이상을 집행을 하니까 모든 종류의 아파트, 뭐 빌딩 이런 것만 빼놓고 뭐 집도 짓고 사무공간도 짓고 뭐 교육시설도 짓고 별걸 다 짓습니다. 그 짓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현장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결제도 하고 때로는 현장 점검도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관련 이게 도면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도면도 많이 보게 되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잘 안 물어줍니다. 현장 수장하고만 잠깐 얘기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인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쌈나요. 그 어지간하면은 일절 말을 안 섞고 이렇게 쳐다보다가만 오고요. 할 얘기 있으면 현장 수장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일은 했었고, 또 자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단한 식견을 가진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집이라는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집이 이제 화폐 기능을 하죠.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년마다 이사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평생 평수 늘리다가 죽는다고. 아파트 문화가 반드시 뭐 나쁘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 아파트에 사니까 그만큼 장점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또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그 산 사람들은 그만 또 이유가 있겠죠.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은 그야말로 각자의 몫이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서울시면은 94세가 되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충분히 지금까지 17년 동안 시골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노후도 시골에서 보내려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땅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샀어요. 나이로 따지면 그때가 31살이었더라고요. 그때 샀던 땅이 800평이었는데 그 땅 한구탱이다 집을 짓고 살았고, 지금 다시 일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렇게 뭐 부동산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 땅입니다. 작년엔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에 집이 있어도 세컨하우스로 면수재지에 있는 면지역에 있는 농가주택 내지는 전원주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도시 아파트가 있으면서 시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가세에서 예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뜸하지만 캠핑 문화가 굉장히 한때 유행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캠핑 문화도 얼마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30대 때 캠핑을 많이 했었는데 짐 싸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착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사 갈 수도 있고 세컨하우스로 시골에 집 한 채 두고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내 손으로 집 짓기든 직영 건축이든 이사에 맡기든 그 전원주택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묻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게 짓는 집, 그것은 심사숙고를 좀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같이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을 때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에서 리스크가 없도록 최소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구조로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죽 구축원도 그렇고요. 80년대만 해도 1인당 건축 면적이 8평이었어요. 그래서 4인 가구면 48에 32평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10평 정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노후가 들수록 단열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노부부가 산다면 최소한 30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한 17년을 앓다 가셨는데 그래서 집 밖에 나갈 형편이 못 돼서 집안에서 운통을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방 저 방 거실 왔다 갔다 해도 활동량이 적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휠체어 탈 수도 있잖아요. 그 어느 때 되면 또 요양원에 가야겠죠. 퇴직 때가 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담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200탄까지 찍고 나니까 한 번쯤은 제 생각도 정리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에 100% 부응하는 영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제 사무실이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공간 하나 장님이 사모보는 공간이신데요. 제 바로 윗분이 이 건물의 장이신데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한옥 컨셉으로 하자고 했어요. 이 건물이 꽤 됐어요. 한 30년 정도 졌는데 기관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은 전혀 안 해가지고 굉장히 허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컨셉은 한옥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든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0탄 기념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낄게. 안 도와드려도 되겠어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떤 공간처럼 보이십니까? 여기가 사무 공간이거든요. 천장 조명등도 전부 다 바꿨고요. 광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광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나름대로 한옥 컨셉을 주장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목구조로 해가지고 치장했는데요. 흔히 하는 방식이죠. 저기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뚫었습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그랬죠. 왜 에어컨을 틀어보니까 크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흔히 보는 알루미늄 창이잖아요. 알루미늄 창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이만큼, 이 한 30cm 정도 분간돼 있어서, 이 면에 맞춰가지고, 한옥, 우리 전통 여다지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문만 해도, 이 문 하나, 이 문만 이 정도로 달아도 한옥풍의 느낌이 확 나죠. 그리고 이쪽이 집이라고 한다면 거실에 TV장이 들어간다든가 이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사무실이라 그냥 이 문을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집이라면은 장석을 달아가지고 여다지로 해서 거기다 수납장을 만들어도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벽지는 계량 한지를 발랐어요. 계량 한지를 석고보드 치고, 이 벽이 원래는 뭐였는 거니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시멘트에다가 흰색 페인트만 칠한 상태였는데 거기다 석고보드 한 장 치고, 석고보드 치기 전에 이제 하지 작업을 했죠. 그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천장도 굉장히 칙칙했었죠. 사무실에서 흔히 보는 게 텍스 있지 않습니까? 텍스 했는데 싹 뜯어내고 이 주백색 전구를 전부 다 달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돼 가지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책장인데요. 책장 같은 경우에는 18mm짜리 집성목으로 해서 짰는데 이게 건축에다 맡겨버리니까 못 굽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데 건축 인테리어 분들은 굉장히 좀 거칩니다. 거칠해가지고 정밀도는 많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예쁜데 이게 디테일 자세히 보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 벽면 아트월처럼 생겼죠. 이 벽면에 위에 이제 상단에다가 조그만 매입 전구를 달았는데 이것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30cm, 30cm짜리인데 이게 한지 보드라는 거예요. 한지 보드. 이게 한지라는 얘기죠. 이게 한지 보드인데 이 한 장에 5,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랩핑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 만나는 면은 투명 실리콘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저것은 저희 집 질 때도 좀 응용을 할까, 포인트를 줘가지고 활용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3m 정도 되는데 폭은 80cm, 거의 1m 가까이 됩니다. 1m 가까이 되는데 이 두께는 60T고요. 재질은 뉴승호입니다. 우드 스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드 스랩입니다. 이 우드 스랩은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우연히 광장시장을 지나는데 우드 스랩을 막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 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이제 골랐던 겁니다. 마음에 들어서 골랐었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원목인데요. 굉장히 튼튼하게 짜여 있고 앉으면 착석했을 때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2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 사무실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직장에 장님 이 그 직무를 보실 분인 게 저쪽에 이제 탁자가 놓일 겁니다. 전혀 권위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인테리어가
한식 인테리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한식 목줄을 불러서 쓴다 그러면은 많이 들겠지만, 이런 것은 다 팝니다. 이런 문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팔거든요. 사이즈만 주문하면은. 이제 광고는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주에 가면은 그 강인목재라고 있어요. 이 인테리어 사장한테도 제가 그 강인목재를 소개해 줬었는데, 전주는 한옥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옥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필요한 대로 주문하면은 이런 물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산뜻하고 좀 깔끔한 세미 한옥통인데, 따지고 보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래서 약간의 돈이 들긴 했지만, 가정집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DIY로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는 저기에 된 아까 말씀드린 한지보드, 그것이 마음에 들고, 여기에는 이제 예쁜 그림 하나 걸어놓으면 될 것 같고, 저쪽에도 그림을 크게 꽉 차게는 아니고 사방 한 1, 20cm 띄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주 그림을 넣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가정집도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뒷 배경 보시다시피 한옥풍의 벽면 디자인, 그리고 이 우드슬랩 나무 질감이 잘 살아있죠. 이 가격을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게 이제 1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사이즈고 이제 수중에 따라서는 비싼 것 같은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 도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거 있고요. 이것도 원목으로 이렇게 색을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목재 특유의 그 정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가정집도 많이 하잖아요. 우드슬랩 같은 경우에는.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200탄 맞이해가지고 저는 뭐 특별히 이벤트를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 계획도 살짝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공간을 소개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이 시점에 여기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근하면은 50여 명의 직원들하고 일주일을 같이 보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휴무도 많고 결제할 것도 많고 또 출장 갈 일도 많고,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이 건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 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지요. 그리고 주말 노동을 하면 오히려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힐링 아닌 힐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또 이제 푹 자고 나면은 가뿐하게 월요일 출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다만 관절 같은 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는 일은 많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좋아요나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것을 거의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끝에 끝날 때 짧은 영상으로다가 자막으로 내보내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좋아요도 안 누르니까 그 같이 보는 입장에서 좀 민망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꼭 알아주지 않아도 같이 실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독을 해주시는 것은 가장 고맙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무엇보다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 카페에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카페는 제가 집단 지성이라고 했잖아요.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들을 나누면 이게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라는 것은 곧 돈입니다. 제가 시공방법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그걸 보고 그대로 하시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글쎄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최소한의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구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맘대로 하시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영 거슬리지 않는 상황이면은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좀 격려를 해주시면 제가 마음의 갈등 없이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퇴직 이후에도 이런 건축 관련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집을 주제로 한 이런저런 얘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마음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마인드 컨트롤도 있지만 이 방송을 사랑하는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좋아요는 어지간하면 좀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찍어 오는데 좋아요 누른다고 구독자 많다고 돈이 는다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접 광고든 협찬 광고든 그런 건 받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그것도 이제 받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은 원대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작업할 때도 긴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죠. 오늘도 주저리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저희 나이 때쯤 되면 노후 걱정도 하게 되고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걱정투성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즐기면서 하나씩 헤쳐나가는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집 짓는 거는 집을 주제로 해서 뭉친다면은 다양한 의견,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붕어반장이 추구하는, 제가 추구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건 유튜브에서 열렬하는 붕어반장으로 만나도 되시고 네이버 카페, 직영건축 플랫폼에서 만나도 되겠죠. 카페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카페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좋아요, 클릭으로 응원해 주시고 카페에서는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갖는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탄을 맞이해서 저한테는 좀 남다른 감회가 있더라고요.
200턴이야 넘기겠냐 했는데 200턴을 넘겨버렸습니다. 글쎄 300턴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고요. 한 250턴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공하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그 정보를 소홀하지 않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현장이 아니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원래 제 평상시의 모습은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처음엔 저걸 보더라고요. 어쨌든, 넥타이 풀고 있잖아요. 넥타이 풀고 양복 벗으면 할 일도 많고 생각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퇴직하고도 그래.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뭐 했고, 이건 그냥 자부심으로 가둬두면 되고요. 퇴직하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본 분들은 과거의 추억 내지는 자부심으로 그냥 남겨두면 되고,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다양하게 인생을 풍성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또 100일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탄 기념 영상 찍으러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